자,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을 담당한 김석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 15강 소독과 살균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18쪽을 펴보시면, 자, 소독과 살균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소독과 살균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용어를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용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소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살균과 멸균이 있죠. 자, 요 가정에서 살균이 뭐고 멸균이 뭔지 기본이죠. 자, 소독은 뭡니까? 이 화학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화학적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 그 다음에 비병원성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한다. 우리가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병원성 미생물은 사멸하고 비병원성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때 이제 소독에서는 중요한 게 미생물의 포자가 사멸되지 않고 미생물의 오염 방지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독은 더 확산되는 거는 막는 거죠. 그래서 오염 방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포자 형성했을 때는 보통 미생물이 포자를 형성하는 경우는 환경이 열악할 때 포자를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휴면 상태로 돌아가죠. 근데 이게 환경이 또 적합해지면은 그 포자가 발화하면서 미생물이 또 증식을 하고 생육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은 포자는 사멸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R 같은 경우는 포자는 사멸 안 된다. 그러니까 포자가 사멸이 되지 않으니까 완전하게 미생물을 죽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미생물의 오염,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살균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물리적인 방법, 그 다음 화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소독 같은 경우는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살균 같은 경우는 모든 미생물을 사멸한다. 그럼 병원성과 비병원성 미생물까지 사멸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것도 또한 아포, 보통 포자는 사멸되지 않습니다. 멸균은 뭡니까? 완전히 아포까지, 그러니까 아포까지 사멸한다. 포자까지 사멸하는 거죠. 미생물뿐만 아니라 자, 이게 완전한 멸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포자나 미생물 모두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살균은 그 다음 병원성과 비병원성 미생물 살균하고, 대신 이게 이제 포자까지 사멸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소독과 살균과 멸균의 정의, 용어는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나와 있죠. 자, 소독과 살균의 분리 및 특징이 나와 있죠.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물리적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물리적 방법은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리적 방법 중에서는 가열살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열살균. 일명 이걸 우리는 멸균법이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우리 식품에서는 이런 미생물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 멸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런 가열살균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열살균, 건조한 공기 중에서 살균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화염살균과 소각법이 있죠. 자, 화염살균과 소각법. 보통 소각법은 완전히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 건열살균 뭐라고 나왔습니까? 증기 멸균을 할 수 없는 유리, 보통 이제 수증기로, 보통 고온의 수증기 가지고 우리가 멸균할 수 없을 때는, 자, 유리나 사기 그릇, 금속 제품 등 그런 것들에, 자, 식기죠, 주로 음식물을 담는 용기 등을 모아가지고 이거에 살균하는 데 이용하는데, 자, 니은본 봅시다. 스별 살균보다 열의 전도 효과가 늦고, 그렇죠?
수증기 같은 경우가 물이 존재하면은 수증기가 있으면은 열 전달이 굉장히 빠르지만은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열의 전도 효과는 늦습니다. 살균 효과도 낮아서 아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150도씨 이상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포자까지 죽이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죠. 보통 150도씨 이상에서 살균. 그래서 여기 디귿에서 나와 있죠. 보통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160에서 170도씨. 왜 그러냐면 높은 온도를 하는 거는 그만큼 열 전도 효과가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 60분까지 살균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포까지도 살균할 수 있다. 포자까지도 사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자기구, 분말치, 거즈, 솜 등에 이용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건열살균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화염살균 봅시다. 보통 이건 불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물체 표면의 미생물을 알코올 램프, 가스버너, 화염으로 직접 태워서 멸균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금속, 자기, 유리봉, 핀셋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소각법은 뭡니까? 완전히 아예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된 그 병원체를 불꽃에 태워버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불꽃에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에 아포까지 사멸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각법은 병원체를 아예 태워버린다. 예를 들어서 구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돼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소각시켰죠. 자, 거기에 걸린 것들을. 그래서 균에 오염된 의류나 폐기물 처리에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각법이다. 이런 부분 있고,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소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류 이런 것들 병원.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열법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두 번째로 가보시면은, 자, 수별 멸균법이라고 나왔죠. 수증기를 이용해서 열전도 효과가 좀 더 크니까는 이런 부분인데, 주로 이제 우리는 수별법이라고 얘기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건열 살균과 수별 살균에 대해서 그 차이점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요거에 대한 얘기는 열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명 자비소독.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끓는 물, 100도씨 이상의 끓는 물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비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우리가 식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100도씨 이상의 끓는 물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기억에 나와 있죠? 끓는 물을 이용해서 100도씨 정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기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가열. 자, 이런 식의 중요한 거 간단하게 자비소독은,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용기, 금속, 조리기구, 식기, 고무 제품이나 의복 등의 살균에도 이용한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100도씨의 수별에서 수초에서 수분간에 사멸되지만은, 자, 대개 이제 미생물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되면 사멸되지만 포자가 문제죠. 그래서 아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10에서 30분간이나 그 이상 소멸됨으로 간헐 멸균법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탕 자비소독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다른 방법인 간헐 멸균법을 사용하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그냥 포자를 죽이는, 사멸시키는 것까지는 아니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기소독을 봅시다. 자, 증기소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체크합시다. 자, 고압 증기멸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압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 증기멸균 이렇게 봅시다. 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런 걸 이용하죠. 자, 오토클레이브에서 보통 이게 이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장치죠. 오토클레이브에서 증기의 압력을 가해 멸균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1도씨에서 15분. 자, 15에서 몇 분이죠, 여러분? 20분. 자, 이렇게 해주면은 아포 형성균을 완전히 사멸시킨다. 밑줄을 칩시죠. 포자까지 사멸하죠.
말 그대로 우리는 요게 자 살균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생물의 배지나 배양기, 통조림 식품 등에 이용한다. 자 간단하게 여기다 밑줄 칩시다. 통조림 식품을 갖다가 우리가 살균할 때는 바로 이런 고압 증기 멸균, 증기 소독을 한다는 거. 통조림 식품 등에도 이용한다. 용이고 121도씨에서 15에서 50분간 사면, 자 가열을 하게 되면은 포자까지 사면할 수 있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헐멸균이 있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자까지, 포자 형성균까지 사멸이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도씨에서 30분간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3회 실시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100도씨에서 말 그대로 연속적인 살균이죠 여러분. 자 어느 정도 했을 때 자 이런 부분으로 갔어야 되고,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0도씨 이상에서 변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자 요걸 사용하지 말고 뭘 한다? 고압 증기 멸균을 한다. 자 그리고 그냥 우려가 있을 때 자 고압 증기 멸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형이 되는 식품 용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간헐 멸균 이걸로 해야 되죠.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그래서 보통 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압증기 멸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거기다 밑줄을 쳐 주십시오. 그래서 변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압증기 멸균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걸 이용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포 형성균까지 사멸. 자 그래서 거의 포자까지 사멸할 수 있는 것이 증기소독과 자 간헐 멸균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갑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4번에 나와 있죠. 저온 멸균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저온 멸균법. 자 결핵균 같은 경우나 유산균, 살모넬라균 등의 세균을 멸균할 때 사용한다 해가지고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핵균, 그 다음에 살모넬라균, 그 다음에 유산균 같은 경우. 보통 유산균은 비병원성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살모넬라균, 자 등의 세균을 멸균하는 데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온도는 몇 도시냐면은 60에서 80도씨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높은 온도로 했을 때 식품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죠. 식품류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으로서는 우유나 아이스크림, 건조 과실 등, 그래서 우유, 자 저온살균법, 보통 파스텔 이런 우유 같은 경우도 저온살균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유나 이렇게 아이스크림, 건조 과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우리가 보통 순간고온 멸균법이라고 나와 있죠. 순간고온 멸균법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고온에서 장시간 멸균하는 거 보통 HTLT라고 얘기하는데, 고온에서 장시간 멸균하는 거는 자 90에서 120도씨에서 30분에서 60분 통조림 살균이죠.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멸균법 나와 있죠. 자 70에서 75도씨, 보통 우유 같은 경우도 고온 살균법이 있습니다. 15에서 16초씨 동안이죠. 자 영양소가 파괴되는 걸 조금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과즙을 살균할 때, 그 다음 초고온 순간 살균법 해가지고 130에서 135도씨도 마찬가지로 2초간 가열해서 우유나 과즙을 살균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요걸 조금 알아두시고, 순간고온 멸균법 했는데 자 고온 장시간 자 멸균법, 그 다음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고온 단시간 멸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온 장시간은 보통 90에서 95에서 120도씨에서 30분에서 60분 자 주로 통조림 살균에 이용하는 거고,
고온 단시간 멸균법 같은 경우는 70에서 75도씨, 자 15초에서 16초간 우유나 과즙 살균이죠. 그다음 초고온 순간 살균은 자 130에서 135도씨에서 약 2초 동안 가열하는 거. 자, 그래서 우유 살균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요것도 우유 살균법은 자 우리가 먹는 우유 살균법은 여러 가지 공법 방법이 있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저온 살균법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온 단시간 살균법 있고, 그 다음에 초고온 자 살균법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압시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회사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살균하는 데서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물리적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기타 물리적 방법으로는 보통 이제 가열이 아닌 우리가 물리적 방법이 일광이 있죠. 햇빛을 쬐어주는 거. 일광, 보통 이제 이런 일광은 자외선 소독이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일광 및 광선 소독법이라고 했는데, 햇빛에 의해서 자 직사광선이죠. 단시간 실시하더라도 이때 이런 직사광선을 펴주면은 결핵균, 장티푸스균, 패스트균 등을 사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열에 약하고 빛에 약한 것들, 결핵균, 그 다음에 장티푸스균, 그 다음에 패스트균, 사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자연광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자연광을 이용할 수 없대 자외선이죠. 자외선은 보통 햇빛의 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짧아가지고 에너지가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런 자외선 영역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미생물을 자 DNA 뭐 미생 세포를 파괴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자외선인데 가장 살균력이 강한 부분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537 옹스트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자외선에서는 자 보시면은 자외선에서 한번 체크하시자면은 살균 효과는 조사거리, 온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햇빛을, 그 자외선을 쬐어주는 그 거리, 그 다음에 온도, 풍속 등의 영향을 받고 조사된 표면, 그러니까 자외선을 쪼인 표면에만 효과가 있다. 거기에 한번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봤을 때 집단 급식 시설, 그 다음에 식품 공장의 공기 소독, 조리대 등의 살균에 이용한다. 여기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게 사람에게 이제 쪼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눈, 피부 등의 장애를 일으키므로 반드시 우리 자외선 소독은 취급 주의를 요한다는 거, 그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물, 공기 살균, 무균실, 분말, 식품, 도마, 칼 등. 자, 주방기구 중에서도 우리가 도마나 칼, 그 다음에 물, 공기 살균 등에 이용한다. 거기에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외선은 어떤 거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살균 효과는 뭐 온도, 풍속 등의 영향을 받고 조사된 표면에만 효과가 있는데, 주로 물, 공기, 살균, 그 다음에 무균실, 이런 무균실을 갖다가 아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 분말식품, 그 다음에 도마, 칼 등에 이용한다. 거기다 밑줄을 치십시오. 마지막 미음에다가. 자, 오히려 이제 뒤로 가시면은 요게 있죠, 여러분. 자, 220쪽 봅시다, 여러분. 보충 설명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게 이제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외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외선 살균의 장단점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자외선 살균의 장단점인데, 자, 첫 번째 장점을 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여러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모든 균에 대한 효과가 있다. 모든 균에 대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모든 균에 대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 비열 처리, 가열 살균할 수 없는 물질의 사용에도 이용된다 해가지고,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물 소독이나 증기, 멸균 이런 거 살균할 수 없는 물질의 사용에 이용되고, 품질의 변폐를 적게 준다. 자, 변폐, 그러니까
음식물이 변할 수 있는 거, 변폐를 적게 한다죠. 그 다음에 용기나 기구도 그렇습니다. 살균 효과는 크다. 그 다음에 균의 내성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열 살균, 뭐 화학적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멸균을 할 때도 균이 살아있으면 거기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균의 내성을 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균들이 이런 내성을 갖지 않고 사멸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단점을 보시면 여러분, 자,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인데, 단점을 비교해 봅시다. 단점은 뭡니까, 여러분? 침투성이 없어서 자외선을 쪼여주니까 표면 살균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죠. 표면 살균에만. 그래서 방사선 조사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방사선 조사는 침투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살균도 있는데, 방사선 멸균법은 내부까지 이런 침투력이 강한 걸로 하고, 표면 살균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자외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늘진 곳에서는 효력이 없다. 보통 햇빛 같은 경우에도 그늘진 곳보다는 양지 바른 곳에다 놔줘야지, 햇빛에서 우리가 표면으로 오는 자외선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지방류의 장시간 조사 시 산패치가 나타난다. 지방류의 장시간 조사하면 어떻게 된다? 지방이 산패할 수 있는, 그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공전 시 흡수당하여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단백질이 공전 시 흡수돼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인체에 직접 닿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잔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보통 화학적 살균 같은 경우는 염소로 소독했을 때는 그 염소가, 자, 물을 소독할 때도 염소가 잔류해 가지고 다른 미생물 계속 오랜 장시간 보관했을 때 그런 미생물 잔류가 돼 있다면 그런 물질들이 그 다음에 오염 방지가 되지만은, 요거는 어느 정도 장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잔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잔류 효과가 없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써봅시다. 잔류 효과가 없다. 이거 뭐냐?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한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반드시 장점과 단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멸균법이 있죠, 여러분.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영역이죠. 보통 자외선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한다면은, 참고사항으로 잠깐만 두자면은, 자, X선, 보통 감마선,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적외선, 전파가 있죠, 여러분.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서 좀 저에너지 영역이죠. 에너지 영역이. 자, 근데 이쪽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고에너지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로 햇빛 같은 경우는 요 주로 영역이 되게 많죠. 태양광은. 일부 이 자외선은 오존층에 의해 흡수돼가지고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적지만은, 자, 이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 영역이니까, 특히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는 침투 능력이 적지만은 요것들은 침투 능력이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감마선이 에너지가 더 세죠. 자, X선보다는. 보통 엑스레이 얘기하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됩니까? 뼈 사진을 찍을 때 내부의 뼈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침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감마선 같은 경우 에너지 영역이 세기 때문에 금속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 영역이 크다. 그래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고에너지인데, 자, 이런 X선, 감마선 등의 방사선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내부에 화학적 변화 일으켜 살균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 이제 밑줄을 쳐봅시다. 자, 어디다 밑줄을 치시냐면은,
자, 침투력 증가. 침투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밑줄을 치시고 포장된 식품, 그 다음에 대량 살균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식품이나 자, 그 다음에 대량 살균에 유리하다. 우리 음식점 가면 컵 같은 경우도 뭐 자외선 소독하는 그런 그 기계들이 있죠. 그런 거는 그건 자외선이고, 그 다음에 병조림, 통조림 살균, 생선, 날고기 등 가열하지 않은 식품의 살균, 그죠? 가열하지 않은 식품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감자, 양파 등의 발암 및 발근을 방지한다. 여러분, 감자가 보통 감자에 싹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독성분이 있죠. 인체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분이 있으니까 발암 및 발근을 방지하는 데 이용한다. 거기도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니은 디귿 체크하시고 밑줄을 치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 통조림, 병조림, 그 다음에 생선, 날고기 등 여기다 밑줄 칩시다. 가열하지 않은 식품의 살균. 그래서 살균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자나 양파의 발암이 발근을 방지한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살균력의 크기도 여러분 보시면은 감마선이 굉장히 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베타선, 그 다음에 알파선 했는데 감마선의 침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균력의 크기도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해충 및 미생물의 식품 조사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했는데, 미생물의 식품 조사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했죠. 감수성이 뭔지는 지난번에 뭐 가르쳐 줬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는 아시고, 그 다음에 국내 방사선 조사 식품 허가 품목 현황 균종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그 다음에 식품에 이용된다. 자,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이런 방사선 매분법이 어디에 이용된다? 식품에 이용한다. 그리고 용기 소독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식품에 이용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응을 보시면 대개의 식품 부패균은 5kg 기가 이하의 선양 조사에 의해 사멸하고, 자, 살모넬라나 캠필로박터 등 무포자 비생성 식중독균은 7kg 기가 이하의 선량에서 살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뭐 밑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자, 방사선 식품에서의 이용 나왔죠. 자,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방사선, 보통 이런 방사선 살균법은, 멸균법은 주로 식품에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식기, 기구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때 보시면은 감자, 양파, 마늘, 밤, 생버섯, 건져버섯은 바로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이것들이 발화되거나 발근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 설량 같은 경우는 보통 0.15에서 1 이하고, 건조 향신료 같은 경우는 살균 살충인데 10 이하.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나 제조 원료용 건조 식육, 어패류 분말, 된장, 고추장, 간장 분말, 조미식품 등은 주로 이제 7 이하. 이렇게 하죠. 살균 살충에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21쪽을 보시면 여기도 나와있죠. 가공식품 재료 원료용 건조 채소류,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균 살충에 이용하는데 보통 10에 10 이하, 10에서 7 이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복합 조미식품이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에 맞춰서, 자, 그러니까 이게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이런 자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5kg 기가 이하 또는 10kg 기가 이하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걸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네 번째 봅시다, 여러분. 자, 여과멸균법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가열 살균의 불안전한 의약품, 가열과 살균의 불안전한 의약품, 혈청 배지 백신, 맥주 효모균체 제거에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가열 살균의 불안전한 의약품이나 혈청 배지, 그 다음에 백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백신이라는 건 예방 접종이죠. 만약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제 주근균이나 이런 것들,
약한 병원균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 백신들 그 다음에 맥주에서 효모균체 제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물리적이니까 알갱이 크기 차이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필터. 예. 그러니까 큰 건 다 걸러내고 아주 작은 입자만 통과할 수 있는 것, 물 분자가나 이런 것들은 통과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되는 건데 미생물이 통과할 수 없는 미세한 구멍을 가진 여과막을 이용해 미생물 제거한다. 여기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미생물이 통과할 수 없는 미세한 구멍을 가진 여과막을 통해서 미생물 제거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과 멸균법은 어떨 때 가해살균의 불안전한 의약품이나 그다음 혈청 배지, 보통 이제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이죠. 그런 거하고 백신, 그다음에 맥주 효모균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맥주들은 거의 효모균이 제거가 된 거죠. 여과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방법을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물리적 방법이죠. 이렇게 방사선을 쪼이거나 태양광을 쪼이거나 자외선, 그 다음에 가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방법이고, 자, 화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약품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화학적 방법을 보시면 소독제의 구비 조건이 있죠, 여러분. 자, 요거 소독을 시키는 거. 자, 요거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소독제의 구비 조건은 반드시 용해도가 높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뭐 말 그대로 우리가 희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용해도 높고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성. 자, 물에 대한 용해도 같은 경우 보통 아니면은 이런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용해도가 높은 이유는 희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살균력, 침투력도 강해야 된다. 살균력도 강해야 되죠. 살균력이나 이런 침투력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살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식성이나 표백성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금속의 부식성이나 표백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색깔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표백성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후 잡냄새, 냄새 제거가 쉬워야 되고 사용법이 용이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당연히 인체에는 무독해야 되죠. 무독 무해돼야 되고 소독 대상물이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값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야 한다. 석탄산 계수가 높아야 한다 했는데 석탄산 계수라는 건 뭐 뒤에 가서 조금 보시면 되고 이런 소독제의 구비 조건은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에 소독제의 작용 기전을 봅시다, 여러분. 자, 소독제의 작용 기전 하면은 세균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거 방법인데 염소 옥도라고 나와있죠. 단백질을 응고할 수 있는 거. 보통 이런 소독제가 승홍이나 포르말린 같은 경우 단백질을 응고하고 그 다음에 염소 옥도 같은 경우는 세균 단백질과 결합해서 우리가 살균 작용하고 과산화수소나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는 산화작용으로 우리가 살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산이나 강알칼리 작용에 의해 단백질이 변성되는 거, 뭐 중금속의 염류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고 여러분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222쪽을 보시면 바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소독제의 종류와 주요 작용 및 용도가 나와 있죠. 자, 요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봅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소독제의 종류와 주요 작용 및 용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순화물 나왔죠. 종류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소독제 중에서. 자, 이렇게 소독제를 보시면은 순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로겐 유도체. 원소 중에서 할로겐 원소가 상당히 소독력이 강하죠. 역성 비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누 중에서도 우리가 역성 비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족 화합물이다. 방향족 화합물 있죠. 뭐 화학 파트에서 좀 나오지만은 여러분 굳이 이것 자체를 지방족이
뭐고 방향적이 뭐냐? 방향적 같은 경우 보통 벤젠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런 거 아니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방향적 화합물이 있다. 그 다음에 지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산화제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인데 한번 이 중에서 살펴보시자면은 한번 보시고, 자, 주요 작용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런 수은화합물에는 뭐가 있다? 수은화합물은 수은화합물이죠. 자, 승홍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머큐로크롬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거 좀 들어봤죠? 빨간 약 있죠, 소독제 중에. 빨간 약 같은 경우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할로겐 유도체 중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밑으로 좀 쓸게요. 할로겐 유도체를 보면은 보통 염소죠. Cl2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했죠. 수돗물 소독에 이용합니다, 주로. NaHCl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화학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요오드 딩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역성 비누 하면은 먼저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역성 비누. 역성 비누는 뭐가 있습니까? 제4암모늄 화합물. 종류로서는 그 다음에 지방적 화합물, 방향적 화합물 있죠. 먼저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하실 거는 요것들이죠, 여러분. 요거하고 요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자, 수은화물 중에서 승온과 머큐로크롬은 주로 작용은 뭡니까? 자, 주요 작용은 단백질에, 미생물에, 그죠? 단백질 변성이죠. 미생물의 단백질 구조가 변성이 되면 살균이 되겠죠. 용도는 무균실 소독이다, 비금속성 기구, 그 다음에 피부 점막 소독을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는 무균실 소독, 비금속성 기구,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빨간 약 이거 들어봤죠? 뭐 머큐로 해가지고 피부나 점막 소독, 뭐 이렇게 되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징은 금속이 부식되거나 피부 자극이 일어날 수 있다. 농도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조금 보셨을 때 요게 중요한 거죠. 염소다, 차염소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전부 단백질의 변성이죠. 균체 산화다. 단백질의 변성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균체가 산화되는 방법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것들은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료수나 하수 소독에 이용한다 나와있죠. 요오드 팅크는 빼놓고 요것도 빨간 약에 해당하는 거죠. 자, 피부 소독이고, 이거는 음용수 소독, 우리가 먹는 음료수, 그다음에 물 요런 거에 의리가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할로겐 유도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이제 뒤에 가서도 이런 부분 좀 하겠지만은, 여기 있죠. 잔류염소. 잔류염소로서 0.1에서 농도가 0.2 ppm 남아있다는 거는, 이런 염소 소독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게 잔류해가지고 다른 미생물의 오염, 다시 또 다른 시간이 지나서도 또 다른 미생물의 오염을 좀 방지할 수 있죠. 뭐 그건 뒤에 가서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좀 보십시다. 살균력이 강하다 있고, 역성 비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 제4암모늄 화합물인데, 세포막 손상, 단백질 변형, 손 피부 소독, 기구 소독에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살균 범위는 좁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적 화합물들이 나와 있죠. 보통 여기 보시면은 이런 소독제 종류를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 뭐 지방적 화합물 해가지고 이런 탄화수소 중에서는 이런 소독 방법이 뭐 있습니까? 에틸알코올이라는 거, 알코올이죠, 알코올류. 그 다음에 우리가 포르말린, 방부제죠. 보통 방부제로 쓰이는데 포르말린.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 있죠. 포름알데히드.
요건 인체에도 유독하죠. 굉장히. 자,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 단백질 변성, 탈수, 응고, 피부 소독 등에 이용한다. 그죠? 근데 포자를 죽이는 살균 효과는 낮습니다. 포르말린이나 포르말데히드는 단백질 변성이고, 의료기구 소독, 코지실 병원 뭐 했는데 창고 소독, 직물, 고무, 가죽, 털 소독 같은 경우 포자의 효과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포자도 살균할 수 있다는 방법이고, 방향적 화합물로는 우리가 페놀이 있습니다. 벤젠고리가 있기 때문에 자 페놀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놀유 보통 페놀유라고도 하는데 페놀과 크레졸이라는 거죠. 화장실 소독에도 보통 이용하는데 여러분 자 봅시다. 여기 나왔죠. 페놀은 세포막 손상이나 단백질 변성 거의 이제 우리가 이런 예외적인 건 빼놓고는 단백질 변성입니다. 세포막 손상시키고 피부기구 소독, 배설물 소독 그렇죠. 페놀유 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투러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유한낙스 역할을 하는 것들이 화장실에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손발 소독, 화장실 축사 소독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냄새가 좀 굉장히 자 특징이 있다면 냄새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들이죠. 자 산화제로 이용하는 것 중에서는 또 상처가 났을 때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바르죠. 자 산화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데 이런 과산화수소 보통 산소가 어느 정도 다른 원소에 비해서 많을 때죠.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과망간산칼륨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존이 있죠. 요즘 선진국에서는 수돗물을 갖다가 오존으로 살균하죠. 오존으로 대신 그러니까 염소 소독과 그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붕산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붕산이라는 자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피부의 상처나 구내 소독에 이용한다. 자극은 적고 과망간산칼륨도 피부 소독 그죠? 오존은 물 소독에 이용한다. 그 다음에 붕산 같은 경우는 눈 소독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자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면은 물을 소독하는 방법 중에서는 오존으로 소독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염소 소독이 있죠. 보통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까는 오존의 장점이라는 거는 우선 염소 소독의 장점부터 얘기하자면은 염소 소독의 장점은 어느 정도 염소의 잔류량이 남아서 추가적인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돗물 소독해서 물탱크에 저장할 때 그렇지만 오존 소독은 잔류량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재오염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오존 소독은 자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염소 소독에서 오존 소독으로 막 바뀐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염소 소독의 단점은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발암 물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소 소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경우로 우리는 잘 먹지를 않고 그렇게 끓여 먹는데 발암 물질 유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기 냄새가 좀 염소, 화장실 냄새, 그러니까 수영장 냄새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냄새가 나는 것들이 안 좋은 냄새니까. 자, 그래서 근데 오존 소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살균 효과도 크지만은 잔류량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재오염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23쪽을 봅시다, 여러분. 소독제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자, 요것은 223쪽서부터는 여러분 소독제 분류는 다음 시간에 그 핵심 문제 풀이랑 함께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요 표까지만 이렇게 자 아직 잠시만요. 여기 222쪽에 하나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222쪽에 3번을 보시면은 소독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상식이지만은 요거 반드시 체크합시다. 중요하죠. 접촉 시간이 충분할수록 효과가 크다. 접촉 시간이 소독작용 클수록 효과 크죠. 살균이나 멸균의 효과가 크다. 소독의 효과가 크다. 그 다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온도가 당연히 높을수록 효과가 크죠.
소독 효과 크다. 그 다음에 농도가 짙을수록, 농도가 짙어도 마찬가지로 소독,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유기물이다. 유기물질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존재할 때는 효과가 감소하고, 균의 감수성은 동일 균일지라도 균주, 그 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균에 노출됐을 때, 감수성이 뭡니까? 균에 노출됐을 때 그 감염이 될 수치죠. 그래서 균의 감수성은 동일 균일지라도 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런 부분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러분. 자, 우선 제 15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나머지 그 개념, 소독과 살균의 개념하고 핵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